안녕하세요. 이그니스 마케팅의 김진규 매니저입니다. 셀러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연말 마케팅을 응원합니다. 이번 세션 아마존 광고 최적화와 브랜드 성장을 위한 마케팅 인사이트 발굴 시작합니다. 이번 세션 어젠다입니다. 먼저 세션에서 다룰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이후에 아마존 광고 최적화 전략 그리고 브랜드 성장 전략을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아마존 마케팅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세션의 핵심 내용 두 가지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아마존 광고 최적화에서는 타겟팅 인사이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비용 효율적인 광고 운영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브랜드 성장 파트에서는 브랜드 현황을 점검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마존 광고 최적화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광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도달하고 있습니다. 판매 초기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의 자동 캠페인에서는 타겟팅 방식이 크게 근접한 일치, 느슨한 일치, 대체, 보완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타겟팅을 통해서 홍보 제품과 관련된 쇼핑 검색 결과에서 광고를 노출하실 수도 있겠고요. 혹은 다른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서도 광고를 손쉽게 노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동 캠페인에서도 상품 카테고리 타겟팅을 활용하시거나 키워드 타겟팅의 유형을 광범위나 구문으로 설정하셨을 때 광고의 도달 범위를 보다 넓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들은 광고 도달 범위를 손쉽게 확대하는 장점도 있지만 아주 정확한 타겟팅이 무엇이고 그 성과는 어떠한지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광고가 노출됐을 때 잠재 고객들이 실제로 사용한 쇼핑 검색어 또는 조회한 상품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마존 광고 캠페인의 광고 그룹 레벨에서 검색어라는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품 판매 성과에 기여한 타겟팅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광고 최적화는 이처럼 명확한 타겟팅 정보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타겟팅의 효율을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광고의 목적에 따라 판단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명확한 기준은 바로 광고 지출과 판매 기여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타겟팅으로 광고비를 투자했을 때 얼마나 판매로 이어졌는가 이 기준으로 각 타겟팅의 효율을 판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타겟팅 효율을 확인했다면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이제 광고 최적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효율이 좋은 타겟팅은 꾸준히 활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겟팅을 수동 캠페인으로 옮겨서 사용하는 게 앞으로도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혹시 수동 캠페인에서 제품 카테고리 타겟팅이나 키워드 타겟팅의 확장 혹은 구문 유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명확히 일치하는 타겟팅만 선별하신 뒤에 수동 캠페인에서 일치 타겟팅만 사용하는 광고 그룹으로 옮겨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타겟팅과 실제 광고의 노출 범위가 명확히 일치하는 타겟팅, 바로 일치 타겟팅을 별도 관리했을 때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각 타겟팅의 입찰가를 직접 조절할 수도 있고 만약 효율이 저하된다면 해당 타겟팅만 바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타겟팅이 자동 캠페인 혹은 수동 캠페인의 광범위한 타겟팅 방식으로 계속 관리되었다면 체계적인 광고 최적화 작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다 세밀한 수준에서 광고 타겟팅을 활용하는 것이 아마존 광고 최적화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효율이 낮은 타겟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타겟팅 효율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활용하는 자동 캠페인 혹은 수동 캠페인의 광고 그룹에서 제외 타겟팅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효율이 좋았던 타겟팅도 가급적 제외해 주시면 좋습니다. 같은 제품을 홍보하는 타겟팅이 여러 캠페인에서 중복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하나의 캠페인에서만 관리되는 것이 광고 최적화 작업에 보다 효과적입니다.
제외 타겟팅은 불필요한 광고비 지출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타겟팅이 계속 활용된다면 한정된 광고 예산에서 다른 타겟팅의 활용 기회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 캠페인의 전반적인 효율도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광고 지출이 많고 판매에 그다지 기여를 하지 못하는 키워드와 상품 타겟팅을 각 캠페인이나 광고 그룹에서 제외로 설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타겟팅 효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광고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개별 타겟팅의 노출수와 클릭수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출은 잠재 고객이 내 제품을 인지한 것을 의미하고 클릭은 잠재 고객이 내 제품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 제품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관심이 없었다면 타겟팅의 효율을 판단하기엔 다소 성급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노출과 클릭 트래픽이 발생했는지를 체크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한편 노출수 대비 클릭수, 즉 클릭률이 낮다면 타겟팅 효율을 판단하기 전에 클릭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입찰가를 높이는 등의 조치를 먼저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비 지출입니다. 셀러 여러분들께서는 단일 타겟팅에 어느 정도의 지출까지 가능하신가요? 홍보하는 제품의 판매가라든가 나름의 금액 기준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출은 대개 클릭수에 비례합니다. 낮은 지출은 잠재 고객의 관심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지출만 많이 발생했다면 이는 낭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타겟팅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출에서 클릭수를 나누면 클릭당 비용 CPC가 산출됩니다. CPC가 높을 경우 타겟팅 활용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CPC도 나름의 기준을 잡고 데이터를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전환 관련 지표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문수가 한두 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타겟팅은 효율이 좋은 것일까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문이 있기 전 충분한 클릭수는 있었나요? 어쩌면 우연히 구매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클릭수와 주문수를 토대로 타겟팅 효율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고비 지출 대비 판매 기여도를 나타내는 A코스와 로아스 지표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 타겟팅이 아마존 판매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고 최적화에는 충분한 광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광고 데이터가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셀러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따라서 최적화 작업 주기도 일주일 혹은 한 달같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아마존 광고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날짜 범위가 다소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고 인사이트를 확보하고 광고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라도 타겟팅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아카이빙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마존 광고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보고서 메뉴도 최적화 작업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엑셀 형식이라 데이터 분석과 가공도 쉬운데요. 광고 캠페인 유형에 따라서 보고서 유형도 가지각색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보고서 유형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서요. 오늘은 보고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한 가지만 소개드릴까 합니다. 바로 브랜드 헤일로와 관련된 광고 데이터입니다. 광고를 통해 제품이 판매될 경우 판매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내가 홍보한 제품의 판매, 그리고 홍보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입니다. 브랜드 헤일로는 홍보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의미하는데요. 홍보한 제품의 광고를 클릭했지만 실제로는 셀러에 다른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이 지표에 반영이 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 고객의 니즈를 간략하게나마 파악해 볼 수 있고 내 제품들 간의 관계성이나 광고 타겟팅 관련 아이디어 또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광고 대시보드 UI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니 반드시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제인 브랜드 성장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드 성장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 두 가지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성일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따라 브랜드 성장은 크게 좌우될 수 있는데요.
아마존에서는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성 개선을 뒷받침하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광고 상품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자산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브랜드 성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준비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런데 다양한 마케팅 자산을 활용하기 전에 내 브랜드 현황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브랜드 현황 분석 도구와 그 활용법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소개드릴 여러 브랜드 분석 도구들은 셀러 센트럴의 브랜드 분석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국가별 마켓플레이스에 따라서 해당 기능의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미국 아마존을 기준으로 본 기능을 소개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도구는 카탈로그 검색 퍼포먼스입니다. 노출, 클릭, 장바구니 추가, 구매와 같이 소비자 구매 여정 각 단계에서 내 제품의 현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각 단계별로 노출수, 클릭수, 장바구니 추가수, 구매수와 같이 기본적인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제품의 가격이 각 단계에서 얼마였는지, 잠재 고객에게 배송될 수 있는 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색 쿼리 퍼포먼스라는 도구입니다. 잠재 고객이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고 내 제품을 확인하는지, 그리고 관심을 표명하고 구매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사용하는 검색어가 주로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아마존 광고 타겟팅에도 유용한 기능입니다. 무엇보다 발생한 전체 쿼리에서 내 제품과 브랜드가 관여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검색어는 아마존에서 특정 제품군의 시장 영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특정 시장에서 내 브랜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구매 행동 분석 도구를 소개드립니다. 고객들 중에는 제품을 재차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재구매 비중이 전체 판매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품별 혹은 셀러가 소유한 브랜드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구매 고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면 브랜드의 신뢰성이 점차 강화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신규 구매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면 새로운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여 제품을 알리는 액션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장 장바구니 분석 도구입니다. 많은 아마존 고객들은 배송료 절감 혜택을 보기 위해 한 번에 여러 제품을 구매합니다.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알 수 있다면 고객 니즈를 좀 더 깊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클렌징 폼을 구매한 고객이 수분 크림이나 마스크팩 혹은 선크림을 동시에 구매한다면 이러한 니즈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패키지 제품이나 각 제품의 번들링 판매를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통계 도구입니다.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나이, 성별, 가계소득, 교육, 결혼 여부 등의 관점에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세그먼트에서 고객수, 주문수, 그리고 판매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핵심 고객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 고객층에 대응하기 위해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지, 또 어떤 광고 타겟팅을 활용할지와 같이 브랜드 성장 전략 수립에 있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아마존 마케팅 사례를 소개드리면서 이번 세션 마칠까 합니다. 아마존 재팬에서 여성 기초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고객사 사례입니다. 작년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고객사는 판매 초기부터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진행하여 앞서 소개드린 다양한 브랜드 강화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브랜드 스토어를 통해 고객들이 자사의 다양한 제품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고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셀링 포인트를 A+ 컨텐츠를 통해 보다 풍부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올해 초 주력 제품의 판매가 안정화되면서 스폰서드 브랜드와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와 같은 새로운 광고들을 활용하여 잠재 고객들에게 더 많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판매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브랜드 분석 도구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프라임데이 같은 판매 피크 시즌에 앞서 유의미한 마케팅 인사이트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마존 광고 최적화는 크게 상시 최적화 전략과 세일즈 피크 시즌 대비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량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분석할 광고 데이터도 많아졌는데요. 주 1회 최적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타겟팅 데이터를 아카이빙하여 월 1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광고를 최적화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제품 할인 기간에 한정된 예산을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일별 광고 예산을 미리미리 계획하고 캠페인별 운영 여부 또한 결정하였습니다. 세일즈 피크 시즌,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경우엔 행사일로부터 약 한두 주 전에 광고 노출을 극대화하여 잠재 고객의 제품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제품별 상세 페이지 내용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고 이벤트 당일에는 광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허용하여 잠재 고객들의 수요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벤트 기간 발생한 방대한 마케팅 데이터도 일별로 분석하여 세일즈 피크 시점의 마케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제품을 조회한 고객 또는 일전에 구매했던 고객 대상으로 리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구매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월 100에서 200%가량의 매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 구매 트래픽이 극대화되는 7월 프라임데이 시즌 연초 대비 5000% 이상의 매우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마존 광고 최적화와 브랜드 성장을 위한 마케팅 인사이트 발굴 세션을 마칩니다. 모쪼록 이번 세션이 다가오는 연말 세일즈 피크 시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그니스 마케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